네,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오늘은 짚어볼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은 미국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내용을 접하고 나서 제가 제대로 본 게 맞나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제정신으로 나온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칩스법 보조금을 현금 대신에 지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고 해요. 인텔까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삼성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중국이라면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이런 발표 나온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사실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예. 인플레이션 감축법하고 이제 반도체 과학법, 반도체법이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이런 법안들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미국에 없는 산업들을 육성하겠다라는 의견을 늘 강력하게 펼쳤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는 친환경 산업에 대한 어떤 보조금을 주는 거였고, 이 반도체법에 대해서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줘서 미국 내 공급망을 안정시키겠다는 의견이었고, 예.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처음 한 일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는 친환경 이게 사실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아예 보조금 제대로 없애버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남은 것이 이제 반도체법에 관한 보조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보조금에 대해서 지분 전환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보조금이 아니라 우리가 주식 투자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분을 산 것처럼 계산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인텔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한 금액에 따라서 10%를 달라. 삼성전자 지금 지분만 계산하면은 한 1.6%대 뭐 굉장히 좀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투자한 걸로 해석을 해서 가져가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근본적으로 보조금 주기 싫다. 라는 큰 맥락은 깔려 있다. 관세가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데 짓고 싶은 공장들은 자기 돈으로 지어라라는 큰 맥락은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이번 조치로 인해서 대주주의 그 지분을 가진다고 해도 경영에는 개입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밝히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부가 민간 기업의 지분을 가진다는 건 굉장히 의미를 가지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그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가 가지는 것을 허락할 것이냐라는 이슈가 분명히 있고요. 그런 건 어떤 거냐면, 이제 보조금을 안 받으면은 우리 돈으로 짓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지금 반도체법 보조금이 지분 유예 상태인데 지분 유예 상태고 앞으로도 영원히 안 받고 그렇다는 얘기는 받지 않고 그냥 지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사실은 높다라고 아마 일단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의 기업에 참여해서 지분을 갖는다는 사실 자체가 좀 그러니까 일본 기업 운영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쪽은 좀 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만약 이제 미국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지분 참여를 한다라고 하면은 경영진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법과 제도를 통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말은 안 한다고 하지만 흔히 말해서 경영권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지금 이렇게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주를 산다는 거는 늘 그런 권한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의 삼성전자의 경영이 미국 정부에 반하는 것이므로 경영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해도 사실 막을 방법이 그렇죠.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부도 주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주의 권한을 지금은 계약할 때는 행사 안 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계약하고 나서는 이게 경영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행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 주주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6월에 일본 제철이 US 스틸 인수할 때도 미국 정부에 대해서 중요한 경영권 같은 것들은 그렇죠. 좀 방어할 수 있게끔 경영권 행사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게끔 어떤 조항들을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철강이 기간 산업이다 보니까 기간 산업을 폐쇄하는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개입하는 이야기는 하는데 결국은 이게 지분이란 것이 어떤 권한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늘 개입할 권한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미국 정부가 이 지분을 사가지고 개입한다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신 쪽에서 나오는 평가가 트럼프 행정부가 권위주의, 공산주의, 사회자본주의 이런 데를 벤치마크하고 있다. 이런 아주 나쁜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상식적으로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발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연준에서 7월 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을 공개를 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트럼프의 금리 압박, 굉장히 거친 압박들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대다수 위원들은 동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네요. 아무래도 이제 경제학적으로 관세의 효과라는 것이 시차를 거쳐서 나타나고요. 예. 그다음에 관세가 본격화될 것이 이제 8월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이 무시할 수 없는 의견이다.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 FOMC 의사록에 반영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려하는 것은 관세가 물가에 주는 영향이 불확실하다. 즉 인플레이션 상황을 관찰 중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세가 물가 영향을 분명히 줄 거라고 경제학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예. 이것이 어떤 채널을 갈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데이터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데 쉽게 금리를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경기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는 해석에 약간 멘트를 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관찰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세의 효과라는 것이 분명히 시차를 거쳐서 나타날 것이고 경제학적으로는 관세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일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를 할 것이라고 분명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안 보고 의사를 결정한다는 건 사실 좀 쉽지 않은 이런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7월 FOMC 의사록 자체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선,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효과를 좀 봐야 된다라는 상식론적인 얘기가 나왔고 그 상식론적인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은 좀 부정적일 수 있는 의견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현지 시간으로 22일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도 굉장히 관심사고요. 여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리 주가와 환율도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추이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 분명하다. 예. 그리고 얼마나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0.25%냐, 포인트냐 아니면 그보다 더 내려서 0.5%까지 갈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장의 기대를 파월 의장이 이 잭슨홀 미팅, 굉장히 경제학적으로 중요한, 그러니까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미팅에서 발언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예측보다 파월 의장이 매파적으로 발언할 수 있다는 의견이거든요.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할 텐데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지라도 그다음 금리 인하 스케줄 같은 것들을 흐려놓는, 지금은 뭐 시장에서 올해 금리 인하를 3번 할 것이다 이런 기대까지 형성이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갔는데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중요하고 뭐 실업률 자체는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전반이 안정적이라는 의견을 갖게 되면은 사실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에는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 많이 예측을 하고 있고 파월 의장도 9월 달에는 한번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경로가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러니까 9월에 또 얼마나 떨어뜨릴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업률하고 어떻게 말하자면 실업률이 굉장히 나쁘지 않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이런 매파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시장의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기술주, 그래 우리나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우리 코스피가 한참 질주하더니 최근에는 별로 힘을 못 쓰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는 대외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들이고요. 내부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안 들립니다. 최근까지 우리 시장을 이끌어왔던 거는 소위 말하는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 이쪽인데요. 먼저 조선부터 보도록 할게요. 조선업계는 지금 노란봉투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왜 연결이 되는 겁니까? 노란봉투법이란 것이 결국은 손해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큰 것은 사실 기업이 어떤 노동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 좀 제약적으로 쓰자라는 의견이 하나 있지만 그 메인 파트 말고 원청과 어떤 그 흔히 말 하청의 관계에 대해서 노사관계 정립하자라는 또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견은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노사관계는 원청에 대해서, 왜냐하면 기업에 속한 직원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하청 기업에 대해서도 근로 조건을 원청, 예. 흔히 말하는 하청을 주는 기업이 상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조선주가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은 조선이 이런 원하청 구조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과 건설 예, 쪽이죠. 조선과 건설 예. 이런 쪽들이 아무래도 원청이 있고 용접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청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하청 근로자들이 흔히 말하는 근로조건 같은 것들을 변경하게 되고 이것이 협상에 계속 나서게 된다고 이러면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하청 노동자들, 하청이라는 게 또 한 군데만 주는 것이 아니라 A하청, B하청, C하청, D하청 이렇게 여러 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 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뭐 조선주라든지 이런 데 좀 어떻게 보면 우려 섞인 기대가 반영되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게 이런 우려에 더해서 지금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도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이제 조방원 중에 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전 대장주가 줄줄이 급락했는데 이건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간의 어떤 굴욕 합의 논란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은 좀 관계가 깊죠.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이 있었는데 한수원 이런 원천 기술을 받아들여서 한국형 원자로를 개발했다. 이게 큰 스토리고요. 근데 이제 얼마나 웨스팅하우스의 기여분이 한국형 원자로를 개발하는데 있었느냐가 사실은 흔히 말하는 협상의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은 원전 같은 데 있어서 수출 통제를 하거든요. 수출 통제를 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원전이 그러니까 자기 기술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지을 때 미국의 법을 통해서 이런 수출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론 한전이 하지만 혹은 한수원이 하지만 웨스팅하우스가 개입할 수 있는 법안, 수출 관련 법안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 반도체 원철 기술들이 있어서 흔히 말하는 노광 장비 수출이라든지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것이 원자력에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한수원이 원자력 발전소를 짓거나 할 때 이런 수출 관련 법안이라든지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합의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일정 부분 용인을 해줘야 어떻게 보면 원자력을 질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질 수 있는 이런 권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뭐 원전 한 기를 지을 때마다 한 1조 원 가량의 돈이 웨스팅하우스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원전 1기당, 한 기당 물품 용역 계약으로 한 9천억 원, 그다음에 로얄티로 한 2천억 원까지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계약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수출 같은 것들이 뭐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북미라든지 유럽 지역에 짓는 것들을 막는 제약들, 요건들이 있어가지고 한국 수력 원자력이 수출할 때 좀 장애 주는 요인들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사실 이제 폴란드 원전, 체코 원전 같은 것들 수주하면서 그러니까 특히나 체코 원전을 수주하면서 우리나라 수력 혹은 한수원의 원자력 발전소 짓는 것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받았는데 수출에 대한 제약도 있고 수익성에 대한 제약이 같이 있으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터지면서 주가에 어떤 하방 압력을 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정책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도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세제 개편안,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 내고 있으면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고요. 자, 이런 가운데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화를 돋웠다고 해야 될까요? 어제 발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의 발언인데 어떤 이야기를 한 겁니까? 이 구윤철 부총리가 국회에 나가서 이제 PBR,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밸류업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PBR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가진 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나 나오냐 이런 것들이 저평가 지표로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BR 지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윤철 장관님께 어떻게 보자면 이게 PBR이 어느 정도 되느냐 물어봤는데 10 정도 합니다라고 의견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수준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기재부에서 이제 세제 개혁을 하는데 세제 개혁의 담당이 기재부고요. 이것이 주가를 생각하고 한 것이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수치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BR이 10이면은 주가 지수 한 3만쯤 되는 거죠. 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PBR 밴드가 0.8에서 한 1.2 사이로 왔다 갔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를 높여서 선진국으로 가자라는 게 사실은 주가 상승 정책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PBR 10이라는 건 좀 이런 세제 개혁을 할 때 과연 알고 했느냐에 대해서 좀 인식적으로 사실 개미 투자자들이 그 기재부에서 사실은 조세 정책을
정책을 결정을 하는 거고 이 세제 개혁, 특히나 양도세 세제 개혁 같은 것들을 할 때 과연 이 주식 시장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책들을 했느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드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주가가 하락하는데 일조를 한 이런 발언이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코스피 5천이라는 그 표어보다도 자본시장의 안정을 좀 되찾을 수 있는 일관된 메시지와 정책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문제인데요. 일단 이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은 에틸렌이지 않습니까? 에틸렌이 일단 뭔가요? 이제 결국은 석유화학 재편이라고 볼 수 석유화학 산업이란 게 공급망이 굉장히 깁니다. 네. 공급망이 굉장히 길어서 예. 이제 흔히 말해서 어떤 제품을 원유로부터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이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은 에틸렌 중심으로 많이 가 있었다. 그러니까 에틸렌이란 것이 이제 세계 전체적으로 상품에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서 지분 역시 굉장히 큰 이런 상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이것이 사실은 중국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의 최근 사실 2025 그러니까 중국이 표방한 것이 제조업 굴기 2025 이렇게 하면서 모든 제조업들을 굉장히 캐파시티를 키웠다. 그러니까 생산 역량을 예. 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이 하지 않은 영역을 우리나라 석화 산업이 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이 부분까지 다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자라면 중국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고 오히려 중국의 생산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예. 중국이 수출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까지 이런 상황이 되면서 경쟁이 격화되면서 우리나라 석화 산업의 수익성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석화 산업을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느냐 계속 살려야 되느냐에 대한 또 논의가 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이 계속 차이가 난다라 그러면 어느 수준에서 구조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수준에서 기업들을 만들어야 될 거냐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워낙 중국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석유화학 산업 및 전반적으로 제조업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이 경쟁력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예. 어느 정도 도와줘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과잉 생산이 예상하고도 방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국이 또 예상보다 너무 빨리 늘렸거든요. 빨리 늘리고 기술 개발 역시 생각보다 빨리 늘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석화 산업이 좀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 사실은 구조조정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구조조정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간이 해야 되느냐, 정부가 좀 도와줘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어떤 발표 같은 게 있었어요. 일단은 구윤철 부총리나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나 산자부 장관이나 일단은 업계 쪽의 자율적인 자구 조정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대책은 이제 연말쯤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구체적인 지원안도 미뤘고 기업들의 자구 노력에 맡겼다. 이게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 아니냐. 빨리 정부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석유화학 산업이 흔히 말하는 자본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는 얘기는 공장 같은 것도 굉장히 많다. 설비 시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비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 설비 감축을 통해서 고부가 가치로 넘어가면서 재무 건전성 같은 것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냐 마냐에 자체에 대해서 조금 사실 논의가 좀 많이 되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자구 노력을 한다는 것은 이제 과잉 생산 시설을 좀 줄이고 과잉 생산 시설을 줄이면서 비용 절감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비용 절감을 좀 해야 정부가 좀 지원책을 내고 그다음에 특히나 기술 개발 그러니까 중국이 하지 못하는 산업들에 대해서 좀 석화 산업에 대해서 어디 말해서 진출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야 정부가 좀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결국은 일시적인 경기 침체면 당연히 자금 지원을 통해서 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중국과 경쟁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석화 산업이 좀 밀릴 수밖에 없는 석유화학 산업이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산업들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구책을 내고 그다음에 중국과 이길 수 있는 이런 어떤 경쟁 관계까지 좀 비전을 보이고 그래야만 정부가 돈을 주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는 돈을 줘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이게 좀 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구책과 어떻게 보면 기술 발전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이 결합돼야만 결국은 정부가 돈을 주는데 혹은 구조조정을 하는데도 아마 명분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